일단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번에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이 우리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가량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페이지 수가 좀 되는 것처럼 아마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뒤편으로 가다 보면은 몇 가지 업종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네, 뭐 사례별로 간단하긴 하지만 어떻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어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챙겨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네, 제가 인사도 안 드리고 네, 시작을 할 뻔했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부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과 매입과 관련된 부분, 요 두 가지가 이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부분이 이렇게 매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지금 그림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과세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 그리고 영세율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뭐 세금 계산서 항목도 있고요. 발급분,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이라고 해서 이런 기타 매출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영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율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발급을 해야 하는 건이 있고요. 그리고 발급을 하지 않고 네, 뭐 국외사업자 그 거래 상대방이 뭐 국외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각각 항목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요 매출과 관련해서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다뤄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세 표준에 대한 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의 정의 살펴보면은 당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하단에 나와 있는 공급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29조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공급가액의 정의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급가액이라고 하면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느냐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포장비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운송료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이제 공급 가격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굵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네, 거래 상대방.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 가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보시면은 다만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왼쪽에는 공급 가액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공급가액에는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역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뭐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딱 들어가 금액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그 금액에서 이제 공급가액을 찾아 나가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법 자체는 나누기 1.1을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게 분명하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네, 다 살펴보면은 이 경우에 일단은 거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이런 이제 불포함된 게 분명한 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뭐 무자료 거래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 예,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거래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일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거래 상황별로 우리가 공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여기서 이제 금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국 원화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대가를 받았다.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급부로 원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받은 그 대가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는 대가 자체가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화로 받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를 살펴보시면은 공급 시기 전이냐 아니면 공급 시기 이후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금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공급 시기 전에 돈을 받아가지고 환가를 먼저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환가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급 시기가 되는 그 시점까지 아직 환가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딱 그 시점 자체가 이제 공급 시기인 그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예, 그 이후에 만약에 환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별도의 환산하는 절차를 밟은 금액을 우리는 공급가액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하단의 박스 보시면은 이 환산하는 경우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급 시기일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환산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의 의미 자체는 크게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화,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미화, 달러 외에 나머지 기타 통화, 외국 통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재정 환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 그 받은 외화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예,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공급 시기 이후에 지금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자라고 저 이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의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예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환율의 증감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원화라든지 외화로 대가를 받았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다뤄봤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상황입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내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반대급부로 오는 게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아닌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게 또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공급 가액을 얼마로 판단할 것인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공급에 대한 과세입니다. 네. 그렇죠? 공급의 주체가 공급한 게 얼마냐를 따지는 게 가장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재화든 용역이든 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공급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가의 개념 자체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어떤 자가 공급, 간주 공급의 상황이 있습니다. 간주 공급 상황 중에서 어떤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사업상 증여의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공급으로 공급으로 의지한다,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공급한 걸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기준으로 자기가 공급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직매장 반출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장,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급가액을 묻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는 개념이 조금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상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소득세법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취득가액의 개념을 일단 1차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더라도 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등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금액을 기본적으로 하되 일정 금액을 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라고 그 공급가액으로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뭐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성립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한 가액 자체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근데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무작정 우리가 뭐 낮은 대가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낮은 대가를 받은 금액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야 또는 용역 시가를 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만약 아래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하겠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뭐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낮게 물건을 공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를 공급가격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재고 자산 같은 경우 폐업하는 당시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판매되지 않고 만들어진 새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해당 재고 재화의 시가를 공고가액으로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재고 자산이 아닌 재고 자산 외에 어떤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공고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법 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간주시가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서는 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어떤 간주시가의 개념까지는 이르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공고가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부분이 공고가액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공고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으로 기업 이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법에서 6가지 그리고 시행령에서 2가지 정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개 항목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매출 애누리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매출 애누리 법상 정의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 대가의 결제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우리는 매출 애누리액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다 떠나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깎아주는 금액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깎아줬다는 얘기는 처음에 제가 공급가액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는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례 1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세일 기간을 맞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상품을 결과적으로 만 원
네, 할인을 해준 거죠. 예, 이게 매출 애누리를 발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99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매출 애누리액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위에 판례 부분으로 올라와가지고 살펴보면은, 자, 이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른 부분을 제가 같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매출 애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급 시기 전에 발생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애누리액의 발생 시점 자체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매출 애누리가 발생을 했든 아니면은 공급 시기 이후에 매출 애누리가 발생을 했든 매출 애누리의 정의 자체에만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매출 애누리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이렇게 2번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번 사례를 보시면은 자, 1번 판매를 하고 난 다음이죠. 공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파손 등의 사유로 10만 원의 애누리의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한다면은 이 1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뭘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출 애누리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애누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세금 계산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매출 애누리가 발생을 하면은 해당 금액만큼을 다시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 음의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환입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환입의 의미 살펴보면은 공급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반품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이 물건 자체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돌아왔을 때를 우리는 환입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입 관련 얘기를 살펴보면은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당초 공급한 재화여야지만 우리는 환입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은 자가 사업에 쓰던 중고 재화를 당초 공급받은 자에게 반환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환입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부합하지 않는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입으로 보지 않고 이건 각각 공급이 있었던 걸로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와 마찬가지로 이 환입과 같은 경우도 어떤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입이 과세기간 경과하고 나서 환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 어떤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 보시면은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출 할인액 살펴보면 공급 대가의 미수금 등을 약정 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돈 받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보다 미리 만약에 대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리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줬다. 그러면 이 할인받은 부분 결과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수취하기 때문에 이 매출 할인액 부분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모두 다 해당 사유 발생일에 어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지고 공급가액의 증감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도달 전 파손 멸실된 재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도달 전 파손 멸시된 재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는 거래 상대방한테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재화의 공급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달하기 전에, 인도에 이르기 전에,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이게 파손, 훼손 또는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인도가 되지 않은 거죠. 인도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이 성립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는 말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 공급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공급 대가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A라는 물건을 공급하면서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이미 가격 자체가, 대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대가를 회수하는 부분,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대금의 지급이 지연돼가지고 받는 연체 이자는 자, 기존의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방금 전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착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누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이렇게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대손금이죠. 대손금 보면은 어떤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 채권에 대해 가지고 자, 추후 대손 확정 시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우리가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가액 부분을 혹시나 같이 건드리는 상황이 우려가 돼가지고 공급가액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이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급 매출 채권을 구성하는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만약에 공급가액까지 손을 대버리면은 여기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외상 매출이라는 거래 행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추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매출세액의 공제에 더해서 만약에 과세 표준까지 만약에 공제를 시켜버리면은 이 기존의 외상 매출이 아예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게끔 이제 기존의 공급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시고 세액 부분만 손을 대세요라는 의미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하자보증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중간지급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와 관련해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는 도중에 일정 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해 가지고 공급받는 자가 다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자보증금을 내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누락시키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락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하자 기간을 두죠. 그래서 하자 보증 기간을 두고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공급받는 자가 어차피 공급자한테 다 돌려주는 금액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빼고 신고하지는 말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판매 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 애누리와 판매 장려금이 현실적으로 혼동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판매 장려금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등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현물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급되는 형태 자체가 이런 금전이냐 아니면은 현물의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금전으로 제공되는 경우 왼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자 A와 공급받는 자 B가 이렇게 거래를 일으킵니다. 공급자 A가 재화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대가를 수취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주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매 촉진 등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판매 장려금을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급 금액만큼 결국 100원을 받아가지고 10원만큼 돌려줬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 1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 공급가액에서 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은 과세 표준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100원에서 10원을 뺀 9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급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고 반대급부로 대가가 수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 골조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판매 장려금 10원이 지급되는 과정을 보면은 A가 B한테 어떤 돈을 주긴 합니다만, 근데 B가 A한테 뭔가 재화를 공급을 했다든지 용역을 공급한 행위 자체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0원을 줬다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공급가액 또는 과세 표준에서 차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논리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기존의 공급과 별개로 A가 B한테 어떤 판매 장려 현물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 자체가 만약에 20원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는 지금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재화에 대한 간주 공급, 무상 공급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하나를 필요로 하긴 하죠. 간주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 공급자 A가 이 물건을 제공하기 전에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은 재화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을 무상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상 증여의 개념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이제 왼쪽 경우와는 다르게 어떤 재화의 무상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가로 수취한 100원에 더해 가지고 20원만큼 추가적으로 공급한 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흐리긴 했는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신고서 서식으로 와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1번, 3번,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로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합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란에는 합한 금액의 10%만큼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그 칸을 나눠 가지고 기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서 세금 계산서 중에서도 공급가액과 그리고 부가가치 세액 같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적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할 때도 좀 주의 깊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 가지고 확정 신고 기간에는 이미 어떤 예정 신고나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가지고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신고를 처음 하다 보면은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반영을 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환급 기간에 어떤 매출 부분이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같이 첨부 서식으로, 첨부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매출분 중에서 어떤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발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칸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신카라든지 현금 영수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중요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래에 체크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외상 매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약에 발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발급한 서류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서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발급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신고해버리면 매출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규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자, 만약에 두 가지가 다 같이 발행이 됐을 때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지를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하고 그리고 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대금을 수취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는 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래 상황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이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상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인정을 하되 기준은 뭘 기준으로 신고를 하자?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자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칸에 기입되는 부분이 이런 현금 매출분 신고죠. 그래서 이런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보는 거래와 같이 이런 간주 임대료 등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분과 또는 이 위에서 살펴봤던 세금 계산서 이제 발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은 현금 매출분을 아래 4번 칸에다가 기입을 하게끔 이제 매출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살펴봤던 부분이 일단 과세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영세율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 거래,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 거래는 화살표 표시된 거를 살펴보시면은 네, 어떤 국내 거래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세율 거래가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거래라든지 아니면 구매 확인서 거래 같은 경우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이긴 하지만 해당 부분은 이 5번 칸에다가 기입을 해줘라. 비록 세액 자체는 0원이긴 하지만 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그리고 기타라는 구분 지어져서 신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칸에 기입되는 거는 이제 기타 영세율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율 공급권에 대해 가지고는 네, 6번 칸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대행 수출 또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에 존재하는 중개무역 수출 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영세율 매출에 대해 가지고는 네, 6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세율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어떤 수출 통관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내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고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 공급권이 일치하는 부분인지 이거를 대사를 통해 가지고 잘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영세율 제출 불성실과 관련된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대손세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대손세액 요 8번 칸에 우리가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번 칸에 기입을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 가액은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공급 가액은 손해되지 않고 이 세액난에만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8번 칸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이 하단에 박스 보시겠습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등이 대손이 되어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을 하고 났는데 이 공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이행을 하긴 했지만 근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손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로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대손세액을 차감 표시, 이렇게 음해 표시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매출세액에서 대손 발생분만큼, 그 대손세액분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큼만 이 매출세액으로 인식을 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대손돼가지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그럴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돈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금액으로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매출세액을 구성하는 금액이 커지게끔 절차를 밟자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손세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신고서를 살펴보면은 8번 외에도 두 가지 정도 더 이제 대손세액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항목까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의 변제 대손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 매입금, 그 밖의 매입 채무가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내가 못 주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불공제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내가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변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변제한 대손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 불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영하는 칸이다, 서식 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대소세.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52번 칸에는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해주느냐 살펴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 매입금, 그 밖의 매입 채무가 폐업 저대 대손이 확정되어서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 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47번은 사실상 52번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폐업 전에 만약에 대손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큼은 매입세 불공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불공제 처리를 할 때 그때 이 칸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자,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이나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이제 대손세액공제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유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대부분 다 준용을 해가지고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6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법인세법상 신고 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항목을 이어 보시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하단의 추가적인 부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로 인정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서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자,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출자 전환 시점에 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죠. 이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의 시가 이 둘 사이에 차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은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가지고 세액 공제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공제 시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 당구장 표시 보면은 자,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 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정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산세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을 하자. 제일 먼저 살펴봐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를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금액 검토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은 결국 이 대손금액, 부가가치세를 총 포함한 부분 중에서 자, 10%,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어느 부분이에요? 부가가치세액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관청에서 못 받은 돈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공제를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만큼만 공제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대손세액 공제 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 내에 대손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식이 많습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이 아니고 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면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5년이 지난 날이 이 그 규정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0년부터는 이제 10년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이미 오래전에 개정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하단 보시면은 이런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건에 맞게끔 제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사망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또는 행방불명과 같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서류 자체가 조금 모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공급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기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무죄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런 과정까지도 그 같이 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6개월 경과한 어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액 채권이라든지 이런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부분은 뭐 특정 시점이 경과하면은 이게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게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까지 고려를 해라 대손세액 공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노력까지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손 공제를 인정을 해달라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추가적인 서류도 같이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이런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자,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신고서에 일단은 총액적인 부분으로 다 작성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라고 해가지고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순액 반영이 아닌 총액 반영으로 이렇게 그 기본적인 고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확인사항 살펴보시면은 지금 1번부터 4번의 상황이 나와 있죠. 어떤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 중에는 간이가세자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지 또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2번의 상황이죠.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 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접대 성격으로 지출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4번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 승용차에 대한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자, 이 실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매입세 공제로 적격 증빙을 수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를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걸러내는 과정을 잘 밟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잘 살펴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5번에서 8번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 16번 칸에다가 반영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이 공통매입세액을 안 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서 이 면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 과세사업과 관련하는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걸러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반영이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역시 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세금 계산서를 살펴보고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걸러내주는 절차를 밟아라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와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의제매입세 공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법상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계산, 우리가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지 여부까지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원칙적으로 만약에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이런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상 우리가 어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 폐자원을 그냥 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도모하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의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까지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비사업자로부터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빼내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살펴보면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기입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체크리스트인데요. 자,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고정자산에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 가지고는 공제를 할 수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사당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기 위해 가지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하는 시점을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공급이 있었던 과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기 매입분이 있었다. 일기 매입분을 이제 그 수치를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7월 20일까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판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매입인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자분들이 신고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만 수취하면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과세 관점에서 판단할 때는 이 매입이 과연 사업과 진짜 진정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반영한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꼭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구입 목적이 뭔지 아니면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매입세 공제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언제 반영하느냐 보시면은 공제 시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단에 왼쪽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업용을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에 대해 가지고 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에 대해 가지고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그럼 어떤 자동차를 얘기를 하느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살펴보면은 자, 통상적으로 8인 이하가 탈 수 있는 승용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 8인 이하, 네,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8인승 이하의 승용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CC 기준으로는 125cc를 초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kW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수소차와 같은 경우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불가한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영업용에 대해 가지고는 네, 부가세를 공제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자, 여기서 영업용 보시면은 자, 특정 업종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수업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학원업 그리고 경비용 출동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업에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카니발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카니발 같은 경우 이제 7인승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종에 대해 가지고는 부가세 반영하시면은 네, 다 네, 나중에 어떤 불공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어떤 차량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원칙 자체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무작정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매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차량을 가지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개별 소비세에 과세가 되는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부가적으로 제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이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인지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은 네, 그러면은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과세관청과 이런 마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이제 노란 박스로 제가 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질문을 띄워드렸죠.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소형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과세 사업자가 네, 사업에 사용하던 소형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면 이거는 과세 대상일까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자,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소형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면은 네, 과세 대상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요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두 가지 상황 다 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매입 이런 공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사업에 쓰다가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이거를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공급과 관련해가지고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를 해서
대납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 네, 재활 공급으로 봐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네요. 네, 그래서 잠깐 제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3시 5분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